네, 저 강연 굉장히 잘 들었고요. 예쁜 꼬마 선충을 훈련까지 한다는 그 기술이 어디까지 갔는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잘 시켜서 냄새를 좀 더 잘 맡게 해서 그 체외에서 암 진단을 더 잘할 수 있는 키트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강연 준비에 앞서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댓글창에 올라온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힘드셨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연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연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점은 연구 그 자체보다는 그 주변과 관련된 어떤 제도,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전에는 이런 예쁜 꼬마 선충이라든지 어떤 바이오 물질 또는 이런 생명체들을 과학자들끼리 서로 이제 공유하고 이런 데 있어서 좀 제약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러한 어떤 생물 물질들을 나라 국가 간에 또는 국가 내에서도 서로 이렇게 이동하고 교류하는 이런 어떤 법과 관련된 제도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 법 제도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확립이 되면 좋은데 좀 너무 급격하게 이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과학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자와 그리고 그 법을 발제하시는 분들이 같은 걸음을 걸어가면서 온도차가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류를 위한 그 일이니까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 칩이 바이오, 수질, 식품 등 여러 분야로 적용이 가능하다던데요. 혹시 노벨 생리의학상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네.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에 그 몇 분의 그 과학자분들이 노벨상, 특히 노벨 생리의학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노벨 생리의학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원천적인, 근본적인 그런 생명 현상을 규명하고 밝히고 이런 부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부분만 연구한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잘 연구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기술 덕분에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공헌을 인정해서 바로 노벨상을 또 수상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쁜 꼬마 선충 칩이 잘 연구 개발되어서 정말로 앞으로 미래 우리 사람과 환경을 위협하는 것들을 잘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도구로 바뀐다면은 발전된다면은 충분히 노벨 생리의학상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일반인들에게도 보급이 되는 그 수준까지 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으로 역사상 진행되었던 연구 스토리와 나노 기술을 만나면서 새롭게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좀 몇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들을 선별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은 이런 생명체가 C. 엘레강스 예쁜 꼬마 선충을 포함해서 인간 또 이런 생명체들이 나노 입자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어떤 개체로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나노 입자를 중금속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러한 나노 입자를 마치 바이러스로 그렇게 여겨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중금속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메커니즘이 있고요.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또 우리 몸이 반응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나노 입자는 예를 들자면은 뭐 중금속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또 중금속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는 또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이러한 나노 입자를 마치 뭐 중금속이나 또는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좀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몸과 그다음에 예쁜 꼬마 선충의 그게 좀 성분이라고 되나요? 유전자가 네, 유전자가 네. 많이 닮아 있다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그 들었던 그 강연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 실험 동물로 쓰이는 이유와 실험하실 때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랐습니다. 네. 일단 뭐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그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네. 동물 세포, 네. 세포를 배양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 세포를 배양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하나의 이제 세포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포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네. 주변의 어떤 환경의 오염이나 어떤 그런 위험 요소로부터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키울 때는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어떤 세균의 오염, 뭐 곰팡이의 오염 이런 건데요. 이 예쁜 꼬마 선충은 그래도 어떤 좀 뭐 쉽게 얘기하자면 좀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걸로부터 좀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오염에부터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제 그게 실험동물로서 참 가지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큰 장점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꼬마 선충이 맨눈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진단 키트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크기가 다 큰 것이 1mm인데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mm인 것이 10개가 붙어 있으면은 1cm가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진단 키트에 이런 어떤 줄무늬가 생기고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 줄무늬가 생기는 것도 결국은 굉장히 작은 어떤 점들이 모여서 그 줄무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네. 예쁜 꼬마 선충 한 개체는 작지만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은 눈에 보일 수 있는 크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진단 키트로 저희가 쓸 수 있겠습니다. 네. 모여서 하나가 네. 되는.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이 모든 암을 포함할까요? 특정 암을 진단할 때만 이제 진단 키트로 사용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많이 네.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그 나오는 어떤 냄새 물질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이제 폐암인 경우에는 뭐 A라는 물질이 A라는 냄새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위암의 경우에는 뭐 B라는 냄새 물질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암 종류별로 잘 나오는 냄새 물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해서 네. 그 각각의 냄새들에 대해서 예쁜 꼬마 선충을 훈련시키고 또 거기에 맞게끔 칩을 설계하고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위암 진단용 키트 하면은 이제 그거에는 위암에서 나오는 냄새에 잘 훈련된 예쁜 꼬마 선충들이 있는 것이고요. 폐암 키트는 폐암 냄새에 훈련된 예쁜 꼬마 선충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훈련을 통해서 네. 거기까지 그런 기술까지 구현이 네. 가능하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에 특별한 생명과학적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그 예쁜 꼬마 선충이 이제 생애 주기를 설명하면서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R에서 L1, L2, L3, L4 이렇게 그 발생 단계를 거치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L1 단계에서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경우면은 L2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네.
만약에 이 애런 단계에 있는 예쁜 꼬마 선충이 주변에 먹을 게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많은 애들이 모여 있다든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요. L1에서 L2로 안 가고 다우어라고 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좀 약간 생소한 그런 이름일 수 있는데요. 다우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마치 어떤 동면을 취하는 겨울잠을 자는 이제 그러한 예쁜 꼬마 선충이 돼서 사실 이 예쁜 꼬마 선충의 수명이 아까 제가 한 달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우어라는 동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막 4개월, 5개월 막 이렇게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생명과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특징이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임신 유무를 알 수 있는 키트들은 나타나는 줄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요. 저런 키트는 직접 병원에서 선충들의 개수를 세서 아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아까 질문과 조금 이제 연결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꼭 뭐 병원에서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가정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쁜 꼬마 선충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어떤 뭐 줄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점을 만들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단 키트당 꼬마 선충은 몇 마리나 사용이 되나요? 네. 네. 지금 뭐 사실 이제 뭐 딱 몇 마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한 뭐 수십 마리 정도를 써서 하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십 마리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을 훈련시키는 방법과 기간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궁금했어요. 아, 예. 네. 훈련시키는 방법은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예쁜 꼬마 선충을 뭐 이렇게 무슨 뭐 먹이를 주면서 훈련시킨다든지 무슨 이렇게 채찍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계속 거기에 이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세대를 건너뛰면서 그러니까는 이번 세대에서 훈련이 된 것이요.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 사람 예,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 싫어하는 것을 이제 그 자손들도 싫어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생명과학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되게 똑똑하네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노출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대를 계속 넘어가면서 이제 훈련이 되게 됩니다. 네.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질문 일곱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 훈련을 싫어하면 강제로 시키나요? 아까 말씀하신 채찍은 안 된대요. 예. 네. 절대 이제 동물윤리상으로 채찍은 안 되고요. 네. 예.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싫어하면은 이제 그 싫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원하는 바인 거죠. 훈련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강하게 더 싫어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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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질문 이제 두 가지의 질문만 남았는데요. 자, 질문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나노 입자를 버튼업 할 때 이용되는 기술이 무엇인가요? 지금 연구실에서는 이 방식대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기술이? 결국 이제 어떤 분자들이 모여서 나노미터 크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어떤 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러한 것을 화학적으로 많이 그 지식들을 알고 또 그다음에 그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령 뭐 A라는 화학물질과 화합물과 B라는 화합물이 서로 이렇게 어떤 작용기를 통해서 서로 결합을 잘 이룬다. 이렇게 하면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서로 붙이고 결합시키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와, 오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추가로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와서 네. 그러면 질문 아홉 번째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연구원으로 태어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은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연구원은 첫 번째 굉장히 좀 호기심이 많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일단 연구원이 되기에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쉽게 포기하지 않는 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연구는 굉장히 이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많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것이 연구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네. 이제 그러한 좀 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들으셨죠? 네. 호기심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네. 끝까지 해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명지대학교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획득 형질이 전해지는 거란 말씀이죠. 예전 생물지나 배울 때와 다른 내용인데요. 획득 형질의 유전이 정설이 된 건가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질문하신 분의 그런 어떤 뭐 진화론적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어떤 특정한 그 냄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쁜 꼬마 선충의 생존과 굉장히 직결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생존과 굉장히 직결되는 경우에 우리는 그 자신들이 그 어떻게 보면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유전자들이 급격히 많이 발현이 되는 과화 발현이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세대에 그 과발현되는 어떤 그런 유전자의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근본적인 어떤 그런 큰 부분에서의 어떤 염색체 수준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큰 변화라기보다는요, 작은 어떤 유전자들 수준에서의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실시간 질문까지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연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이 기술들이 정말 잘 연구되고 개발이 되면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토요과학 강연은 10월 17일 토요일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신규 교수님을 모시고 유령입자 중성미자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